여고 시절 내내 그토록 공부에 여념이 없던 내가 언제부터 그 일을 연인으로 느끼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다만 그이가 육군사관학교가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청파동 집 대문에 초인종을 눌렀다는 사실이다. 전생도는 우리 형제들에게는 여전히 아저씨 같은, 또 내겐 친척 오빠 같은 정겨운 사람이 되어갔다. 전생도 역시 나를 가족처럼 스스럼 없이 대했다. 미팅에서 만난 여대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며 총평을 해달라고 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친동생이나 조카처럼 곧잘 나를 데리고 다녔다. 그러나 역시 유별한 것이 남녀 사이였던가. 우리는 오랜 세월 가족 같은 정을 나누어 오면서 마치 작은 냇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사이로 차츰 변해가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녁이 되어 전생도가 육사로 돌아갈 때면 우리가 함께 전차 정류장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씩 당연한 일로 되어갔다. 정류장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좀처럼 하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 몇 번이고 동대문행 전차를 놓쳐버리곤 했다. 그 시절 그 다정한 전차는 우리를 싣고 가롤동 쌍굴다리 앞을 지나 서울역으로, 그리고 종로의 그 길고 아름다운 대로를 통과해 동대문에 이르곤 했다. 막상 차가 도착해도 동대문까지만 가자며 함께 전차를 탔고, 또 동대문역에 도착한 후에도 우리는 어느새 함께 청량리행 전차 속에 앉아 있었다. 청량리역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정말 종착역이어서 그곳에서는 반드시 돌아서야 했지만, 전생도는 늦은 밤에 절대 혼자 보낼 수 없다며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 예외 없이 다시 함께 동대문행 열차에 오르곤 했다. 그때쯤이면 전생도도 더 이상 귀교를 지체하면 안 되는 시각이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청파동행 버스 정류장으로 가 버스에 출발 시동이 걸릴 때까지 차 안에서 또 이야기를 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하곤 했다. 차에 시동이 걸려 부릉부릉 우리의 이별을 재촉하는 그 반갑지 않은 소리에 떠밀려서야 전생도는 부랴부랴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사방이 환해지는 것만 같은 웃음을 만면에 간직한 채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나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곤 하는 것이었다. 1955년 9월 30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그날 우리 온 가족이 졸업식에 참석해 아끼는 젊은 장교 전두환 소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날 4년제 정규 육사 제1기로 처음 임관하게 된 모든 생도들의 모습은 어깨 위에서 반짝이던 새 계급장만큼이나 신선하고 빛나 보였다. 임관과 함께 전소위는 제21사단 66연대 1중대 3소대장직을 맡아 첫 임지인 경기도 일동을 향해 떠났다. 나는 본격적인 대학 입시 준비에 몰입했다. 그 입시 과정 중 나는 그이가 곁에 있을 때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미 오랜 시간 그 길고도 간절한 배웅의식을 치르면서 서로에 대한 연모의 마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 생각을 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어렸었다. 대학 진학을 결정하고 전공 과목을 과연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동안 나는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내가 내 인생의 많은 것을 그를 향해 맞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임관 후 힘든 군인의 길을 가기 시작한 그 일을 떠올리자 어느새 내 모든 관심은 젊은 장교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공 과목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쏠려 있었다. 물론 그와 나 사이엔 우리 앞날에 대한 각별한 약속이나 의논, 설계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물론 그의 생애 목표나 구체적 인생관 같은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젊은 남녀인 우리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그 추상적이나 명료하고 행복한 감정, 그 사랑의 정체만은 이제 부인할 길이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일생 군인이라는 외계를 고집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많은 젊은 장교들이 그러했듯 오직 훌륭한 군인이 되려는 이상에 몰두해 있었다. 그러나 훌륭한 군인이 된다는 것과 그 군인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다른가. 군인 가족으로 힘겨운 생활을 해왔던 어머니가 박봉과 생활고와 싸워오셨듯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나도 어머니의 그 투쟁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버지는 그때 육군본부 군수국 차장대리로 근무 중이셨다. 이 고민의 해답은 의외로 쉽게 다가왔다. 나는 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의사가 된다면 가난한 장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우선 의사들의 많은 수입이 내겐 매력적이었고 또 임상의학은 내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958년 봄 나는 목표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대학 입학 후 교정 가득 낭만이 느껴지던 이화여대의 신입생이 된 내게 입학 선물로 아버지가 사주신 코트는 명실상부한 나의 숙녀복 제1호가 되었다. 내겐 마치 성인식과도 같았던 이화여대 입학식이 있은 후 그와 나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는 서울을 떠나 여러 임지를 옮겨 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우리 청파동 식구들에게 와주었다. 야간 완행열차에 실려 밤새도록 선체로 견뎌야 하는데도 광주에서 송정리, 또 송정리에서 서울로 달려오는 그 고단한 여행을 언제나 주저하지 않았다. 밤새 달린 열차가 서울에 닿으면 시간은 을에 이른 새벽이었다. 예의나 사람 간의 도리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그는 아무리 궂은 날씨나 여행으로 피곤해도 식구들에게 패기치는 것을 꺼려해 벤치도 없는 근처 효창공원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막 도착한 사람처럼 청파동 집 대문을 두드리곤 했다. 떨어져 있는 날에는 내게 편지들이 날아왔다. 편지 속에는 소대장, 중대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말단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체험담이 담겨 있곤 했다. 4년 동안 육사에서 가꾼 이상과 포부를 군의 현실에서 막상 실현해 보려고 하니 모든 것이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비감하게 토로하는 내용의 편지에서는 젊은 초년 장교의 깊은 고뇌가 묻어나기도 했다. 남몰래 서로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것은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는 축복된 운명의 일부라고 믿는 일이 그와 내 안에서 일어났다. 그즈음 그는 중위로 진급해 중대장직을 맡고 있는 25사단을 떠나 육사 생도들의 교육 시범을 위해 태릉으로 배속된 교도 중대장직을 맡아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오랜 세월을 통해 가족 같은 정에서 출발한 편안한 신뢰감, 충만한 그리움이 이제는 연인 사이의 감정으로 변해 내 가슴을 벅차게 하고 있었다. 사랑의 느낌이 언제부터 우리를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소중하다는 그 축복된 감정만으로도 우리는 남몰래 감격하고는 했다. 당시 우리는 둘 다 몹시 분주한 일과에 쫓기며 살고 있었다.
다시 서울에 돌아온 그는 육사에서의 고된 일과 후에도 밤 시간엔 학원에 다니면서 미국 유학 시험 준비를 위한 영어 공부에 몰두해 있었다. 나는 나대로 철저한 의과대학 기초과정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였다. 우리의 만남은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욱 애틋했다. 시간을 내어 만난다고 해도 학원 저녁 수업이 먼저 끝난 내가 그이의 영어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려 함께 동대문행 전차에 올라 얘기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쩌다 여유가 생겨 중국집이나 영화관에 들르는 날은 마지막 버스마저 놓쳐버려 그는 육사가 있는 먼 태릉까지 걸어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한 도시의 하늘 아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함께 숨쉬며 함께 미래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 한없이 황홀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 시절 난 일기 속에 그 사랑의 기쁨을 그렇게 적곤 했다. 그러던 그의 여름의 일이다. 그이로부터 내게 돌연한 절규 편지가 날아왔다. 그야말로 사건이었다. 온 가족이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모두 대구로 내려가 나 혼자 대학 생활을 위해 서울 이모댁에 신세를 지고 있던 때였다. 저녁 무렵 그날따라 혼자 집에 있던 나는 급성 맹장염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때마침 집에 들렀던 그이가 나를 등에 업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무사히 수술을 받게 됐다. 연락을 받고 대구에서 올라오신 어머니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정성으로 간호해주던 그이가 잠시 어딘가를 다녀온 후 몹시 우울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입원한 지 9일 만에 퇴원한 내게 느닷없이 낯선 사람을 통해 절규 편지가 전달된 것이다. 절규 편지 속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헤어지자.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헤어지자니 말이다.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난 충격과 당황 속에 혼자 울기만 하다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미처 회복되지 않아 허리를 펴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그를 찾아 태릉으로 갔다. 그리고는 면회 신청을 했다. 하루 해가 다 넘어가도록 그이는 끝내 면회실에 나타나주지 않았다. 며칠을 겨우 참고 지내다 다시 찾아간 나는 그가 그 사이 전속해버려 더 이상 태릉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어이없는 소식만을 들었다. 무슨 일을 결심하면 무섭도록 완벽하게 해버리는 그의 성격대로였다. 찾아도 소용없으니 미련도 갖지 말라는 그 단호한 암시 앞에서 난 그가 정말 헤어지려는 결심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끔찍한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만남을 피하는 것만이 서로에게 최상의 길이란 말인가. 야속한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원망스럽고 서글퍼서 견딜 수 없었지만 그의 말대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무슨 연유에서든지 그토록 단호한 결심을 했다면 아마도 나에 대한 불만이 대단한 모양이라고 애써 마음을 달랬고 이제는 나도 필사적으로 잊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몇 달을 공부에만 전념하며 이제는 그 일을 잊었다고 믿기 시작하던 그의 가을 무렵이었다. 오랜만에 서울에서 오신 어머니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며 근심스레 말씀하셨다. 전방에서 지뢰사고가 크게 났다는데 전중이는 무사한지 모르겠구나. 친자식같이 그 일을 아끼시던 어머니였다. 자식들의 뜻을 존중하고 지나친 참견을 자제하시느라 그와 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감정을 눈치채시고도 아무 말씀을 않고 계시던 어머니가
그의 얘기를 꺼내시는 것을 보면 보통 사고가 아닌 것이 분명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나는 어머니 앞이라는 것도 잊고 사정없이 눈물을 쏟고 말았다. 내 머리는 온통 그이에 대한 걱정으로 꽉 차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이를 다시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나는 이미 그이가 전방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어머니에게 그의 부대 위치를 여쭈어 보았다. 그의 새 임지인 25사단 72연대 1대대 7중대를 찾아가는 길은 정말 길고 험한 여정이었다. 그는 날 피하기 위해 최일선 부대로 꼭꼭 숨어버렸던 것이다. 우선 가롤동 쌍굴다리 앞에서 전차를 타고 종로 5가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다. 시외버스는 3시간 남짓 험한 비포장 도로를 달렸다. 버스는 전소희가 첫 임지로 소대장직을 수행하던 경기도 1동과 2동을 지난 후 첩첩산중을 지나 험준한 카라멜 고개를 넘었다. 그의 부대는 그 고개를 넘어 최전선 깊숙한 곳에 숨은 듯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자 면회실 저편으로 그이가 나타났다. 모가 나도록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수개월 만에 마주선 그이의 가엾도록 여인 모습을 보자 내 가슴은 그만 단번에 얼어붙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면회실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부대 뒷산 커다란 소나무 아래 이르자 그이가 멈춰섰다. 그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글썽이는 내게 앉으라고 했다. 마음이 밑바닥까지 꽁꽁 얼어붙기는 그이도 마찬가지였든지 평상의 음성과는 달리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내 뜻을 전했으니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랬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서로가 만나봤자 가슴만 아프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절망스럽도록 단호한 어조였다. 내가 간신히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뜻의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이는 한숨 속에서 입을 열었다. 오래도록 사귀어 정이 깊이 든 우리가 헤어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더구나 넌 아직 어리니까 더욱 힘들었을 거야. 그러나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철없는 동생을 타이르듯 그가 말했다. 사랑은 감정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책임이고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 임관 후 군 생활을 하면서 나는 육사를 졸업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현실과 직면하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지. 결혼 정년기인 대위 봉급이 겨우 쌀 한 마를 살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이상을 실현하기는커녕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이어서 결혼한 장교들의 생활은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수밖에. 한 번은 어느 장교가 만삭이 된 부인과 자식들이 굶주리는 걸 보다 못해 부대 취사장에서 막 끓고 있던 밥과 콩나물국을 퍼서 철조망 사이로 식구들에게 건네주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 채 익지도 않은 것을 말이야. 물론 부대에서도 식량이 부족하니 그런 짓을 해서는 결코 안 되지. 하지만 너라면 굶어 죽는 식구들을 참아보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니? 군인 정신이니 정인이 하는 말이 이런 상황에선 얼마나 무력한가 말이야. 그래서 그이는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한 몸조차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 싸워나가기 벅찬 초급장교 신분에 아내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결혼은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일이라고. 군인 아내인 어머니의 일상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군의 현실이었지만 솔직히 그토록 극한적이라는 데는 나도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이 그는 내가 그동안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절교 선언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나의 맹장수술이 바로 그 절교 사건의 시작이었다. 통증으로 사색이 되어 신음하는 나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간 그이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에 몹시 당황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사는 수술비를 선불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는 것이다. 신속하게 돈을 마련해 올 테니 먼저 사람이나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였다. 어쩔 줄을 모르고 난감해하던 중 다행히 댁으로부터 어머니께서 달려와 주셨던 것이다. 덕분에 다행히 제때 수술을 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수술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눈앞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뻔했다는 사실은 그에겐 충격이었다. 만약 결혼 후였다면 하는 섬뜩한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 수술 후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의 일이었다. 병문안을 오는 내 동창생들이 과일이다, 주스다 사다 주며 어서 완쾌하라고 나를 위로해 주는데 명색이 애인이라는 자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 바늘방석만 같아 슬며시 병실을 빠져나와 시장에 들렀다는 것이다. 과일 바구니 하나라도 사주려고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사려고 보니 가장 보잘것없는 과일 바구니 하나 값이 자신의 전 월급을 턴다 해도 모자라는 값이었다. 낙심한 그이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부대 동료들로부터 돈을 좀 빌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본대인 25사단으로부터 홀로 육군사관학교에 파견 근무를 나와 있던 그이의 주변에는 자신의 직속부하 이외에 아무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군에는 기강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상관으로서 직속부하에게 돈을 빌릴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었다. 생각 끝에 본대로 동료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하필 그가 본대로 찾아간 바로 전날 기동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부대 전체가 이동해버리는 바람에 모처럼 용기를 내어 찾아간 그는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갈 때 주머니에 있던 돈으로는 돌아오는 차비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맥이 풀려 차에 올랐다. 차비도 없이 차를 탔느냐는 매몰찬 버스 안내양의 비아냥거림 속에 수치심을 견딜 수 없던 그는 버스에서 그대로 내려버렸다는 것이다. 아직도 서울까지는 멀기만 한 깊은 산속이었다. 굽이굽이 산을 돌아 끝없이 이어지는 먼지 뽀얀 산길을 저녁 해가 넘어가도록 걸었다. 몸도 마음도 빈털터리인 채 걸으면서 그이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모한 꿈을 꾸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은 결혼해서 행복은커녕 입원해 있는 내게 치료도 위로가 될 초라한 과일 바구니 하나도 사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동안 무슨 만용으로 한 여자와의 미래를 꿈꾸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도착한 즉시 그는 내게 절교 편지를 썼다는 것이었다. 순자는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야. 나같이 무능한 사람만 아니면 훨씬 더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동안 우리는 순진하게 사랑하면 다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 사랑한다면서 물만 먹고 살 수 있겠어? 내가 진정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이런 지옥 같은 삶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놓아주어야 하는 거야.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런 사정을 분명하게 깨달은 이상 너에게 사랑하니까 함께 있자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서로가 불행해질 뿐이니까.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내게선 도리어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그이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를 단념시키기 위해 쏟아놓는 말들이 내 귀에 닿을 때마다 자꾸만 감동에 찬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와 나를 더욱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버림받았다는 절망으로 황폐해진 내 가슴 속으로 달콤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우울한 그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세상에 이처럼 더 절실한 사랑의 고백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감에 젖어 말했다. 그런 걱정 때문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이의 암울한 눈빛은 밝아지지 않았다. 너는 고생이 뭔지 몰라서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거야. 정말로 가난이라는 것이 뭔지 실제 경험을 해보면 절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 나에 대해서도 네가 아는 것이 뭐가 있니? 그동안 네가 목격한 나는 화려한 제복에 근사한 이상과 포부 같은 것이나 자신만만하게 떠버리는 사관생도 시절의 내가 아니냐 말이야. 그래, 솔직히 나도 생도 때는 그런 미래가 있는 줄로만 알았어. 그야말로 졸업만 하면 장래는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라. 우리 앞날은 그저 암담할 뿐이니까. 제발 내 말을 듣고 이제 돌아가주면 좋겠다. 네가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 그저 괴로움만이 더할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나도 몹시 괴롭다. 그는 면회실로 나를 만나러 나올 때 내가 자신에게 설득되어 쉽게 마음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몇 마디 설명만 듣고 자신을 포기할 정도라면 굳이 절교를 선언하고 전방의 부대로 숨어버린 후 몇 달째 소식을 끊고 지낸 자신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런데 헤어져야 한다는 자신의 진심 어린 설득이 오히려 나를 감동시켜 한층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그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던 그이는 한 번도 내게 들려주지 않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고생담을 털어놓았다. 아마도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고 아직도 그러한 공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자신을 단념하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바람이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이도 그 순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그 어떤 가혹한 현실도 그분과 같이 하는 것이라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그의 등 뒤로 다가와 천천히 지고 있는 최전선의 저녁 노을을 나는 보았다. 자신의 집안 내력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그의 목소리는 저녁 노을만큼이나 가라앉아 있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내용이 아무리 극적이고 그분의 목소리가 처연했다 하더라도 내 가슴 속을 울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시간 나는 이미 나를 향한 그이의 끔찍한 사랑과 배려에 충분히 감동하고 있었다. 9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낯설고 물선 만주로 옮겨가 살 수밖에 없었으며 정년기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신문 배달을 해야 했던 어린 시절 17살이 되어서야 중학생이 될 수 있었던 그이가 천신만고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화장실에서 밤마다 몰래 공부하며 흘렸던 눈물 등
자신이 임관한 후 겪어내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와 헤어지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극적으로 느껴질 만큼 처연한 목소리로 들려주었지만 그 시간 나는 이미 나를 향한 사랑과 배려에 감동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그 일을 다시는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흥분 속에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내 나이 20살이었다.